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 씨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기밀히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이 특정 기사를 보내며 홍보해주세요라고 말하는가 하면 드루킹이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문자도 확인됐습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언론 브리핑에 축소와 누락이 드러났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 사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정권 시절 이주민 서울청장과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특검 도입도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은 여론을 왜곡합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하고 허탈해합니다. 누구나 그냥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고요. 더 깊은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언제든 통화할 수 있는 이른바 한라인이 오늘 개통됐습니다. 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초여름 날씨였습니다. 미세먼지의 오존 농도까지 높아 외부 활동을 하기 좋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더위는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당적을 지녔던 진보 블로거 드루킹이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한 사건의 파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김모 씨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또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문자를 긴밀히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메신저 역시 수사하기 힘든 해외에 서버를 둔 것입니다. 첫 소식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계 메신저인 시그널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 프로그램을 폭로한 전 미국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사용할 정도로 보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은 인터넷 댓글 추천수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김모 씨 등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도중 새로운 대화방을 찾아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드루킹 김 씨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를 나눈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겁니다. 드루킹은 텔레그램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이처럼 김 의원은 기자회견 당시 다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언급했지만 경찰은 시그널을 통해 김 씨가 39차례, 김 의원이 16차례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합치면 55차례의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던 당시 이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김모 씨에게 홍보해주세요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드루킹에게 기사 주소 10개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이서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드루킹 김모 씨에게 메시지 14건을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인터넷 기사 주소였습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기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등에 대한 비판 기사들을 공유한 겁니다. 이어 나머지 4건은 홍보 등을 요청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김 씨에게 홍보해주세요라고 말하거나 네이버 댓글 반응에 대해 묻기도 했고 당시 문재인 후보 일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루킹도 기사 주소를 전달받은 뒤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시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김 의원은 지시관계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직접 기사를 보내고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황상 두 사람 간 공모 또는 지시, 묵인 여부 등이 의심되는 만큼 추가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드루킹은 김 의원이 경제적 공지나 모임에서 선풀운동을 해줄 것 같아서 보낸 것 같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드루킹 일당이 지난달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김기정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지난 1월뿐 아니라 지난달에도 6건의 기사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쪽에서 뭘 보내왔는지 그건 제가 이게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아마 경찰의 텔레그램 쪽에 다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이 지난달 드루킹이 보내온 3천여 건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이 이 중 6건에서 여론조작 컴퓨터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한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이번에 조작에 쓰인 아이디 205개도 지난 1월 댓글 추천수 조작에 사용된 아이디들과 겹칩니다. 여론을 조작한 기사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외교부 장관의 발언 등입니다. 다만 지난 1월에 정부 비판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친정부 성향이거나 가치 중립적인 댓글에 추천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확인된 6건 외에도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경수 의원은 경찰이 수사 정보를 찔끔찔끔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꼬리를 무는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오늘 김해 봉화마을을 찾는 것으로 경남지사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경남도청을 타자 경남 발전 공약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드루킹과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 자리에 세명하는 게 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히려 경찰이 수사 내용을 흘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빨리 자신을 소환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사의 내용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정폭시키는 방식의 수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드루킹 논란에 선을 긋고 나선 김 의원은 본격적인 경남도지사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김해 봉화마을에 들어선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앞에서 큰절을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방명록에는 대통령님의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저에게도 비껴갈 수 없는 그런 시대적 과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출마를 결심한 이후 첫 번째 행선지로 이곳 경남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의 최측 끊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그런 식의 약간 반협박성 네, 댓글 여론조작 사건 수사 소식 사회부 우정열 차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 씨에게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냈다는 사실 오늘 경찰이 직접 확인해 준 거죠? 네, 이 김 의원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드루킹 김 씨에게 보낸 그 메시지는 총 14건이었고요. 이 중에 인터넷 기사 주소가 10건이었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 창에 이 기사 주소를 복사해 놓고 홍보해 주세요라며 드루킹에게 보냈는데 몇 건의 기사 주소를 더 받은 시점에서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회신을 했다는 겁니다. 네, 저렇게 링크를 보낸 기사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시기별로 보면 지난해 5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전 기사가 8건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선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밀렸다는 기사, 그리고 문재인 캠프에서 이 침해설 유포와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기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8건 중 다시 3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기사인데요. 이 당시 유력 대선 후보로 부상하고 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봉화마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친노 진영이 불편해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이 기사들에 어떤 댓글이 써졌나 봤는데 드루킹이 직접 댓글을 쓴 것 같은 걸로 보이는 것도 있었다고요? 네, 이 대선 치러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5월 2일자 기사인데요. 이 문재인 후보 캠프의 동향을 다룬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신중하게 남은 일주일을 준비하는 더민주가 믿음직스럽습니다. 19대 대통령은 역시 문재인이라고 적혀 있고 이 작성자 아이디가 TUNA로 시작합니다. 이 뒷부분은 별 표시로 가려져 있죠. 그런데 저희가 오른쪽에 준비해놨는데요. 드루킹 블로그에 적혀 있는 드루킹 아이디 TUNA69와 앞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경찰은 이 댓글 드루킹이 작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김 의원이 보낸 다른 기사 댓글 중에는 홍준표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 추천수가 4,000개 넘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 이 김 의원이 보낸 이들 기사에서도 댓글 여론 조작 있었는지 경찰 조사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은 과거에 본인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 좋은 기사를 여러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다. 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네. 먼저 김 의원의 얘기부터 듣고 오시죠. 후보에 관해서 좋은 기사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은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 기사를 보내거나 하는 적은 꽤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러 사람들에게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내는 과정에서 혹시 드루킹이 받았을 수도 모른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찰이 김 의원의 텔레그램 외에도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로 드루킹에게 메시지 16건을 보내고 39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줬거든요. 이 사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바꾸거나 대화방을 지워버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 보냈는지 확인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 김 의원 측이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지금 수사 초기와 사건 내용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구속된 드루킹은 지금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구치소에 있는 드루킹 김 씨를 찾아가서 2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요. 처음에는 드루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 세력이 공작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었는데 지금은 현 정부의 경제 민주화가 미진하고 인사 추천이 거부된 데 불만을 느껴서라고 말했다는데요. 이 어떤 신경의 변화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지, 이런 범행 동기의 변화를 진술했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지만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 드루킹이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할지 주목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우정열 차장이었습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일주일 동안 3차례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게 너무 많았습니다. 축소하거나 생략했습니다. 결국 오늘 엉터리 브리핑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김모 씨에게서 대부분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의례적인 인사 답변만 했다고 덧붙였는데 이 말은 김 의원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과 같습니다. 의례적으로 감사의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낸 적은 있지만 하지만 이 청장은 오늘 김 의원도 드루킹에게 직접 텔레그램 메시지 14건을 보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감사 인사는 김 의원이 아닌 김 의원의 보좌관이 한 것이라고 수사팀은 정정했습니다. 이 청장은 수사팀이 잘못 보고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어제 오후까지 김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경험한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이주민 청장의 말 바꾸기가 거듭되면서 수사에 의구심이 커지자 이 청장은 김 의원 소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오늘 사과하면서 봐주기 수사만큼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에 경찰 수사팀은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검찰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검찰에 보고하면서 검찰청에 있는 검사 사무실 말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겁니다. 왜 그랬던 것인지 전혜정 기자가 전합니다. 경찰이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처음 확인한 건 지난 5일입니다. 나흘 뒤 경찰 수사팀 관계자가 수사지휘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는데 검찰청을 방문하기 전 검사에게 전화해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검사가 검사실에서 만나자며 요구를 거절하자 그제서야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검사실을 방문했는데 따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느냐고 질문합니다. 다시 거부당하자 드루킹 수사 상황을 보고하면서 조용히 A4 3장 분량의 자료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기사 목록을 보낸 텔레그램 화면 인쇄본이었습니다. 경찰은 보안을 유지하려고 비공개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벌어지는 일 부실 수사라면서 불만을 표시했죠. 그렇게 보는 이유를 하나 오늘 제시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책임자 그리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그 대상자가 과거에 한솥밥을 먹었던 인연이 있다는 걸 공개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드루킹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인연이 부실 수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지휘권자인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수사 대상인 김경수 의원이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근무한 동지인이 이들의 수사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주민 청장은 김 의원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치의 숨김도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대로 야당은 엄정한 수사를 위해 이주민 청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핵심 증거인 핸드폰 170대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계좌 추적도 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겨눴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윤 차장이 200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백원우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함께 근무한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김경수 의원 측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고 윤 차장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김경수 의원은 어제 결백을 주장하면서 특별검사의 수사에 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와 민주당은 절대 안 된다는 쪽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아예 질문을 외면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수사당국은 이와 관련된 의혹이 한 점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기를 당부합니다. 정작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특검 관련해서 김경수 의원도 받겠다고 하셨는데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특검 수용은 절대 안 된다는 게 내부 기류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특검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가 다시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을 바꾼 것을 두고도 혼선만 부추겼다는 당내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한국당은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는 없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청와대가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특검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도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특검과 별개로 국정조사를 당장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야 3당이 공조하면 특검법 통과를 위한 국회의석 과반은 확보할 수 있지만 관례상 여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드루킹 사건 취재해온 최석구 특별취재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분석 키워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풀과 바람입니다.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민주당은 댓글 조작 사건 수사의 책임자인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행보를 보면 이런 문구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 풀과 바람의 관계, 굉장히 문학적인 소재이기도 하지만 자, 권력과 권력 기관의 사이의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최석구 팀장이 취재해 보기에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뭘 잘못한 겁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죠.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민주당은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수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주민 청장 지난 16일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루킹 김 씨가 김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거의 읽지 않았다. 아주 드물게 고맙다는 의례적인 메시지만 보냈다. 이것이 4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김경수 의원은 뭐가 큰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뭔가 좀 오해를 받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건 드루킹이 잘못했고 김경수 의원은 피해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앞서 저희가 보도한 것처럼 또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 드루킹에게 자신이 보낸 기사를 홍보해달라 이러한 메시지까지 보내게 됩니다. 비난이 일자 이 청장 결국 오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도 그 소식 저희 방금 전에 리포트로 소개해드렸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서울경찰청장이면 경찰 내에 거의 넘버 2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면구한 상황이 됐거든요. 네. 사과했다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과를 하나요? 네, 16일 기자간담회 얘기를 했습니다. 16일 기자간담회 당시에는 사실을 내가 숙지를 하지 못했다. 간담회 이후에 관련 내용을 보고를 받았고 즉각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내 불찰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수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지휘관이라고 직접 본인 입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의례적으로 고맙다는 메시지만 보냈다고 말한 건 부하인 사이버 수사 계장이 자신에게 잘못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돌린 건데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두 번째 브리핑 이번 주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날 김경수 의원이 피해자일 수 있겠다는 뉘앙스의 브리핑을 했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만 4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바로잡은 노력은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자, 그런 점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알려지면서 야당 가만히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동안 특검 요구했는데 오늘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조건 없는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의혹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천명했으니 민주당도 조건 없이 특검 수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이주민 서울청장은요, 사실 김경수 의원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한국당의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이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 수사 결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정상황실 청와대 안에 있는 그 한 단위 부서잖아요. 거기가 근무자가 숫자가 뭐 700명인 조직에서 서로 모를 수도 있고 7명 조직이면 뭐 아주 가까울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이 진짜로 가까웠던 사이인지는 확인이 되는 겁니까?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3년이죠. 청와대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국정상황실에서 행정관, 김경수 의원은 행정관이었고 이주민 청장은 청와대 파견 경찰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경수 의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상황실에 같이 있었는지 나 잘 모르겠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국정상황실에 있었던 사람들 네. 20-3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근무자 숫자가 20명에서 30명 정도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단은 같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 취지의 말씀을 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대목 같아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몇 가지 의혹도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불신을 받고 있다는 건데, 자,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이렇게 이제 좀 엉터리 브리핑했다는 것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15년 전 인연 말고 혹시 왜 이럴까 좀 짚히는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철성 경찰청장이 있습니다. 네. 현재 경찰의 수장이죠. 네. 그런데 그 임기가 오는 6월에 끝납니다. 단 2달이 남았는데요. 차기 경찰청장 인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민 서울청장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수장 인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이 청장이 청와대 눈치 보기를 하느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네. 김경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러한 비난도 나옵니다. 제가 직접 경찰관들과도 통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씁쓸하다. 권력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싶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김경수 의원 쪽에서는 너무 경찰이 언론의 수사 사실을 흘린다고 이제 좀 불만을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자, 많은 경찰관들께서 이제 바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건 경찰의 최고위층이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주도해 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최석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진원지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즉 경공모죠. 이 모임의 실체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모두 7단계의 신분제적 등급제로 구분됐는데요. 상위 4번째 이상의 등급 회원만 숨은 경공모라는 비공개 카페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채널A는 숨은 경공모에서 강제 퇴출된 회원을 만나 이 경공모의 운영 방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경공모는 회원 등급에 따라 숨은 경공모와 열린 경공모로 나뉩니다. 경공모 연간 운영비 11억 원은 2,600명의 회원들이 내는 강의료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강의료를 내는 회원은 2,600명보다 훨씬 적다고 합니다. 먼저 경공모 회원이었던 A씨가 밝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숨은 경공모의 인사관리자가 A씨를 강제 탈퇴 처리한 뒤 보낸 메일입니다. 강퇴 이후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오프라인 행사 참석이 저조하고 동영상 강의 참여도 부족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후의 활동은 열린 경공모에서 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A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돈을 내지 않아 숨은 경공모에서 쫓겨난 뒤에도 열린 경공모 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했다며 월 9만 원의 강의료를 내는 회원은 대부분 숨은 경공모 회원 500명이었고 나머지 열린 경공모 회원 2,100명 중에선 소수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강의료와 비누 판매 수익 등으로 경공모 운영비 11억 원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자금 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드루킹 김모 씨가 느릅나무 출판사와 월급 600만 원을 받는 근로계약을 맺는 등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경공모는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인터넷 카페를 폐쇄했었죠. 이 카페를 폐쇄하면 2,600명 회원들의 개인정보도 자동 삭제됩니다. 이번 사건에 누가 가담했는지를 보여주는 주요 증거인데 경공모가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경제적 공지나 모인 카페에서 회원들에게 보낸 쪽지 글입니다.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이 불거진 다음 날 발송됐습니다. 카페를 임시 폐쇄할 예정이며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자동 삭제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이 아닌 억측으로 구설에 오르는 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라며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이 임시 폐쇄를 결정한 배경임을 밝혔습니다. 카페가 폐쇄가 되면 당연히 그 안에서 발생했던 그 작성된 게시물이 다 이제 삭제가 되는 거라서. 인터넷 카페는 일반인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와 달리 먼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을 해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수사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 증거를 사전에 인멸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드루킹의 핵심 공범, 필명 서유기 박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재 기자, 박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에 끝났는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는 오늘 오전 1시간 동안 이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이 영장 발부 여부를 막판 고심하고 있는데요. 곧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 씨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는데요. 법정으로 향하는 길에 김경수 의원에게 댓글 추천수 조작을 지시받았는지 또 활동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드루킹 김모 씨의 지시를 받아 댓글 추천수를 조작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입수하고 기사 댓글 2개의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비누와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요. 드루킹은 비누 판매 수익 등으로 자신이 주도한 카페 경공모의 운영비와 사무실 임대료를 조달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드루킹 김 씨의 최측근인 박 씨의 영장이 발부되면 경공모 운영자금 출처와 배후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생생히 알게 됐습니다. 몇 사람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간단한 조작만으로 인터넷 여론을 이렇게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이런 조작이 얼마나 쉬운지 또 왜 나쁘고 또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를 김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 외곽 조직을 국정원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이버사령부는 당시 야권 인사들을 겨냥해 비판적인 댓글을 다는 데 동원됐습니다. 국정원이 양지회 측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것도 댓글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불과 4시간 만에 댓글 공감수 600여 개를 조작한 드루킹.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김영식 교수팀과 댓글 조작 기법을 시연해봤습니다. 누구나 그냥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고요. 그 사용법 같은 것도 다 하시면 그 친절하게 예시나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받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니 댓글이 자동으로 달리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걸린 시간은 1시간 남짓. 지금 자동으로 지금 뉴스 페이지에 들어갔고 테스트라는 댓글을 남기는 겁니다. 지금 자동으로 지금 남겼죠.
1인당 3개로 제한된 네이버 아이디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SNS 상에서는 아이디 1개가 10,000원에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 프로그래머들은 이렇게 사들인 아이디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하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 작업은 외국의 서버를 통하는 등 우회적으로 이뤄집니다. 때문에 우리 수사당국의 손길은 거의 미칠 수 없습니다. 중국 사람 아이디 사가지고 댓글 달기가. 이거는 중국에서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작업하면 실적법 걸려도 신고할 방법이 없어요. 정치권이 댓글의 위력에 관심을 가진 건 지난 2008년부터 이른바 광우병 괴담이 인터넷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이 공간에서 뭉친 시민들은 대거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이때부터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지배한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모바일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이 변화를 빨리 이해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여론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 못해서 발생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댓글의 위력은 어떨까? 서울대 연구팀이 기사만 읽은 집단과 기사에 붙은 부정적 댓글까지 읽은 집단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부정적 댓글까지 읽은 집단은 댓글이 곧 실제 여론이라고 인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래도 소리를 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유일한 장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론이 이렇구나라고 하면은 동조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한 표가 아쉬운 정치인들에겐 이런 댓글 조작이 달콤한 유혹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 숫자 게임, 진행되고 있는 그 숫자 게임에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이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있나요? 절대로 떨쳐낼 수 없어요. 솔직히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조작된지 안 됐는지. 조작된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그냥 농락당한 느낌일 것 같아요. 이번 드루킹 사건은 댓글창의 생생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댓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포털 사이트들은 뒷북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명을 인증한다든지 그 사람이 동일한 그 한 사람의 계정으로 여러 개의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포털도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은 굉장히 포털의 명성이나 레퓨테이션에 큰 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댓글 조작 기술은 이런 뒷북 대책을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드루킹 사건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댓글을 지배하는 사람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환상을 깨뜨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포털들의 언론사 흉내내기도 법적으로 근절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댓글 진짜로 열심히 보고 열심히 다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전 진짜 1, 2% 될까 말까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그들만의 전쟁. 이제 끝내야 할 때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감사원이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모 감사원 국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한미연구소에 연수를 가기 위해 외압을 벌였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미국 존스 홉킨스대 한미연구소에서 1년간 연수했던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모 감사원 국장. 귀국한 뒤로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파견관으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파견 중단과 함께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장 국장의 한미연구소 연수 외압 의혹을 진상조사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장 국장이 지난해 1월 한미연구소에 보낸 영문 이메일이 공개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연수 외압 논란을 빚은 이메일에서 장 국장은 남편인 홍일표 행정관을 김기식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미연구소 예산 지원에 부정적인 김 전 의원을 지칭하고는 남편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방문 연구원으로 뽑아주면 감사원이 의미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남편 측은 한미연구소에 문제를 제기하고 부인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방문학도로 받아달라고 하는 굉장히 부적절한. 장 국장은 감사원 감찰관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정당하게 국가 비용으로 연수를 다녀온 것이라고 해명했던 청와대는 감사원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 소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화기를 들면 김정은과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직통전화죠. 흔히 말하는 핫라인이 오늘 개통됐습니다. 두 정상은 일주일 뒤 열리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여긴 서울 청와대입니다. 서울과 평양, 청와대와 국무위원회 사이 직통 전화, 핫라인이 연결됐습니다. 15시 41분경 청와대와 국무위원회 간의 시험 통화가 있었습니다. 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험 통화에서 송 비서관은 서울은 오늘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북측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고 북측은 여기도 좋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시험 통화는 별 문제 없이 4분 19초 동안 이뤄졌습니다. 직통전화는 여민관 3층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됐는데 청와대는 관저를 포함해 대통령 업무공간 어디서든 북측과 통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실제 통화는 정상회담에 앞서 다음 주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남북 핫라인은 있었지만 양 정상 집무실에 설치되기는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미동맹을 없애라, 그리고 주한미군을 내보내라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 국면에선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이었죠. 하지만 이 말 신중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은 제시하지도 않는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회담의 성공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성의를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은 북미 정상회담에 잠재적인 장애물이 제거됐다며 큰 관심을 보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폼페이오 방북 때도 없었던 얘기라며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북한은 1992년 역사상 첫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부터 북미 수교를 전제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이 조선 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군이 와 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북한도 협상에 나갈 때는 상대방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서 요구하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 요구하진 않죠. 김정은 체제를 본격화한 7차 당대회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김정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 장비들을 모두 철수시켜야 합니다. 결국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자산 정계 축소 등을 요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이처럼 북한은 올 들어서 뭔가 쫓기듯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주민들의 굶주림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북한 유치원생 19만 명에 대한 UN 세계식량 계획의 지원이 중단된 건 지난해 11월. 대북 제재로 국제사회 모금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북 식량 지원 규모는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It's my hope that the leader of the DPRK will think about what's good, what's right, and the future. 실제로 UN 식량농업기구는 북한 인구의 41%인 1,050만 명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고 식량 부족분이 46만 톤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결국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온다. 북한 주민 10%만 살아남는다는 뒤숭숭한 소문이 담긴 경제 동향 보고서가 지난 2월 7일 김정은에게 전달됐고 이에 김정은은 간부들에게 다시는 조선의 고난의 행군은 없을 것이라며 경제 변화에 대응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정은은 중국으로 달려갔고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비핵화에 따른 안전보장과 함께 통치와 경제체제를 분리하는 중국식 개혁 개방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오늘 당 전원회의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 수정과 함께 새로운 경제체제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네, 4월 초에 평양을 극비리에 다녀온 뒤 상한가를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죠. 바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입니다. 그런데 미 의회 청문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군요. 북미 정상회담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훈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상원 인준을 앞두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He was number one at West Point. He was top at Harvard. He's a great gentleman. I think he'll go down as truly a great Secretary of State. 민주당은 폼페이오가 너무 강경하다며 외교 수장으로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It's important to have preliminary meetings. I hope that Pompeo would not be confirmed as Secretary of State. 공화당 내에서 랜드폴 상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인준에 반대한 데다 존 맥케인 의원은 뇌종양 치료를 받느라 표결에 불참할 예정. 전체 100명 중 공화당이 과반을 간신히 넘는 51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2석을 놓치면 인준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하이트캠프 의원이 처음으로 인준에 찬성하는 성명을 내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최소 50대 49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다음 주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면 기존 CIA 조직과 함께 외교 채널인 국무부까지 가동할 수 있게 돼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고구였는데요. 봄비가 내리고 농사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인데 실제 날씨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초여름 같았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책으로도 가려보고 양산도 쓰고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봅니다. 한여름에나 볼 법한 손선풍기도 등장했습니다. 옷차림은 벌써 여름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시원하게 여름옷 꺼내가지고 입고 나왔어요. 더운데 아침에 너무 추워서 두껍게 입고 왔는데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도심에는 때이른 더위에 이렇게 인공폭포나 분수를 서둘러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 경북 영천의 기온은 32.5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광주 30.2도, 대구 29.9도 등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 평년보다 5에서 9도가량 기온이 높았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이 약간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풍이나 또는 남서풍이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때이른 무더위 속에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도 나쁨을 나타냈습니다. 경기 북부 남부권은 이틀째, 충북 청주에는 올해 처음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공기 중 유해 물질이 강한 햇빛을 만나 발생하는 오존은 특수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아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된 찜통더위에 미세먼지, 오존까지 불청객 3인방으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거북이엔 일반 커피숍과 비슷한데 차를 마시며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30곳이 있는데 편법 운영이라는 지적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예언가들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의자에 앉은 손님들이 편안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인 커피숍이나 PC방과 달리 이곳은 어떻게 흡연이 가능할까? 음식점이 아닌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으로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착값만 내고 들어온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흡연할 수 있습니다. 흡연 카페에는 이처럼 테이블마다 재떨이까지 놓여 있어서 마음 놓고 담배를 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편법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이런 흡연 카페가 곧 사라집니다. 카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이면 7월 1일부터, 더 작은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이 됩니다. 비흡연자들은 당연하다는 반응. 저희는 좋죠. 근데 저희도 좋고 아마 그분들도 지금은 불편하셔도 점점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간접 흡연 피해 염려가 없는 흡연 카페를 없애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긴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저거에 대해서 좀 해야 된다. 많은 돈을 들이고 그다음 많은 업주들이 생겨났는데 당장 몇 개월 후부터는 없애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건물의 10m 이내 구역도 올해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이 됩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오늘 뉴스타치는 안전 취약계층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제작한 영상입니다. 영상 통화 화면에 구급대원 모습이 보이는데요. 청각장애인들이 위급 상황에서 119에 신고하는 방법, 또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을 수화 통역사와 함께 하나하나 설명하는데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늘 배포됐습니다. 한국의 장애 인구는 267만 명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지진이나 이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 취약계층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 안전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법에 명시했습니다.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배려하도록 한 것입니다. 안전 취약계층이 재난 상황에 더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국립재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 52.8%는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33.3%는 응급상황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시각장애인 55.2%는 비상구를 찾는 등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소리로 어떤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저희 시각장애인들은 무방비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물었는데요. 지역사회에서의 대피소와 이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주고 이 대피 요령에 대한 사전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수화 영상처럼 우리에게는 익숙한 안전 정보들이 안전 취약계층에게도 잘 제공되고 있는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터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다에서 벌어진 추격전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 11시쯤 전북 군산의 앞바다입니다. 캄캄한 바다 위 배 한 척이 빠른 속도로 도망칩니다. 그 뒤를 해양경찰이 바짝 뒤쫓습니다. 멈추라는 경고도 무시하는데요. 4km 넘게 이어진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힌 이들 47살 채모 씨 등 5명이었는데요.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이나 전복을 몰래 채취하다 단속된 겁니다. 도주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고 수산물을 모두 바다에 버리기도 했는데요. 해경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잠수 장비를 이용해 불법 수산물 채취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벼랑 끝까지 면담을 벌였던 한국 GM 노사가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GM 본사가 오늘 교섭 최종 시한으로 정한 만큼 법정 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진 기자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본사가 정한 노사 합의의 데드라인은 오늘 저녁 8시 이전. 노사 양측은 임단협 교섭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오후 1시에 시작된 교섭은 불과 20분 만에 노조 측의 반발로 중단됐습니다. 물밑에서 지도부 비공개 면담도 벌였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군산 공장 직원의 전환 배치 문제와 비용 절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GM 이사회는 법정관리 신청 의결을 상정해 논의합니다. GM은 채무 불이행 날짜에 맞춰 다음 주 월요일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 GM은 25일 근로자 임금 800억 원, 27일 퇴직자 위로금 5천억 원, 여기에 본사 차입금 1조 7천억 원 등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은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운전을 하다 보면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죠. 서해안 고속도로에 수면시설과 샤워시설을 갖춘 화물차 휴게소가 처음으로 생겨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화물차가 갈짓자 행보를 보이더니 이내 중심을 잃고 나뒹굽니다. 갓길에 대어놓은 경찰차를 화물차가 그대로 돌진해 들이받습니다.
졸음운전 때문에 생긴 사고입니다. 도로 곳곳에 졸음 쉼터가 있지만 장거리 운전이나 심야 운전이 잦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피로를 풀기에는 역부족. 수면 공간을 갖춘 화물차 특화 휴게소가 하나둘 생기는 이유입니다. 오늘 개장한 매송 화물차 복합 휴게소는 서해안 고속도로 최초의 화물차 특화 휴게소입니다. 한 방에 2~3명이 눈을 붙일 수 있는 수면실이 8개 있고 1인용 락커와 샤워 시설도 있습니다. 빨래 건조기를 갖춘 세탁실과 체력 단련실 등 모든 시설이 무료입니다. 저희가 이제 화물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장시간 많이 운전을 하니까는요. 지금 1인 휴게터에 저는 지금 최고로 지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실을 갖춘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국 224개 휴게소 중 겨우 19개뿐. 휴게소 수익성이 일반 휴게소보다 낮기 때문인데 정부가 시설 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38번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은 수십 명이 함께 사는 대규모 거주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있었죠. 요즘은 장애인 서너 명이 공동가정을 꾸리는 이른바 그룹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평범해 보이는 가정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발달장애를 겪는 남성 4명이 함께 사는 그룹홈입니다. 식단과 여가활동, 출퇴근 시간 등 모든 걸 스스로 정합니다. 대신 사회복지사 한 명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원 활동을 해줍니다. 거주인들 성향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 성향에 따라서 최대한 저희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정말 정말 재밌는 삶, 정말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게. 대규모 시설 안에서 통제받지 않고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근처 다른 그룹홈에 사는 장유진 씨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며 음악 강사의 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 엄청 많고 예쁘다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90명의 장애인들이 이 시설에 함께 모여 살았는데요. 이제는 동네 곳곳으로 퍼져서 지역 주민들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대전의 또 다른 그룹홈에도 장애인 축구 선수 등 4명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짜여진 스케줄 없이 각자의 일과에 맞춰 자유롭게 지냅니다. 이런 그룹홈은 전국에 7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정착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급여와 사회 서비스를 누리면서 주택가에 들어서는 그룹홈을 일부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네, 최근 프랑스 파리의 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앓는 젊은이들이 요리하고 서빙하는 곳인데 카페 이름이 기쁨입니다. 동정민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파리 중심가 카페에서 일하는 로즈마리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신과 같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멜리가 먼 길을 왔습니다. Et aujourd'hui, si je suis venue, c'est parce que Rosemary travaille aussi pour mon fils, qui j'espère aussi aura autant de ténacité et de courage comme Rosemary. 지난달 오픈한 이 식당에는 다운 증후군과 자폐증 장애인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빙, 음료, 요리 모두 그들의 몫입니다. 2층 주방에는 루이가 한창 과일배로 잼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Je coupe les poires. J'aime beaucoup ce que je fais et j'ai du plaisir à le faire. 계산을 하면 번호표 대신 블록을 줍니다. 직원들은 블록의 색깔을 보고 서빙합니다. 신발 색깔도 다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앞으로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L'objectif vraiment, c'est de donner du travail à ceux qui trop souvent n'en ont pas, puisqu'au Café Joyeux, on propose aux convives qui viennent non pas seulement de vivre une expérience du palais, mais une expérience du cœur aussi.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짓도 카페를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아이오의 경영 철학입니다. 손님과 종업원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곳에는 차별도 편견도 없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걷기 좋은 날씨가 됐는데요. 인간은 평생 지구를 3바퀴 정도나 걷는다는데 걸음걸이가 나쁜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건강의 기본인 바르게 걷는 방법을 홍우람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출발! 4월의 주말,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걸음을 재촉합니다. 지난해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걷는 성인은 10명 중 4명에 그친 우리나라. 더 큰 문제는 올바로 걷지 못한다는 겁니다. 확실히 의식을 해야지 이게 좀 걸어지고, 안 그러면 또 제 원래 패턴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스포츠 건강 전문가들이 30대인 기자의 걸음걸이를 분석해봤습니다. 보폭이 좁고 터덜터덜 걷는 습관이 두드러졌습니다. 연비가 안 좋으시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발을 더 많이 굴러야 되고 힘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보폭이 짧아지면 실제 나이보다 몸이 더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배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진 겁니다. 올바른 보행 자세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상체는 곧게 세웁니다. 귀와 어깨선이 일치할 수 있도록 가슴을 펴주시고 턱을 뒤로 당겨주시면, 보폭은 특히 넓혀야 합니다. 이 키에서 100 정도를 뺀 넓이가 좋은 보폭이 되거든요. 반드시 발 뒤꿈치부터 디뎌야 합니다. 운동의 기본 걷기. 바른 자세로 걸어야 체력과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 탑처럼 쌓아 올려진 텔레비전,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걸작 다다익선입니다. 그런데 2달 전부터 텔레비전이 모두 꺼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김혜지 기자입니다. 거대한 탑이 된 텔레비전에서 화려한 영상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1003대의 텔레비전을 쌓아 올린 작품 다다익선은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백남준은 일찍이 당시 첨단 미디어인 비디오와 TV를 활용해 설치 미술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설치된 지 30년, 텔레비전은 하나둘 망가졌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볼록한 형태의 모니터는 보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 수리할 부품도 단종돼서 결국 상영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는 순간 되게 놀랐거든요. 굉장히 생동감 같은 거 느꼈는데 불이 꺼지니까 전혀 그때 느낌하고 다르더라고요. 문제는 동시대 백남준의 다른 작품들도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골동품 시장에서 부품을 찾고 아직 브라운관 TV를 생산하는 나라에서 모니터를 구해오기도 하지만 언제까지 땜질식 수리로 가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일정한 수명이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전복원의 대상에 기존의 어떤 고전적인 장르 외에도 미디어 아트까지도 사실은 좀 고민해야 하는. 아예 철거하거나 최신 모니터로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결론을 내긴 쉽지 않습니다. 미술관 측은 조만간 국내외 전문가들을 선정해 토론과 공청회로 여론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융복합 연구단지인 마곡 LG 사이언스파크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총 4조 원을 투자해 축구장 24개 크기에 20개 연구동으로 건설된 LG 사이언스파크에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8개 계열사가 입주했습니다. LG는 융복합 연구를 위한 공동실험센터와 소속 회사와 상관없이 융복합 프로젝트를 수행할 통합지원센터도 마련했습니다. 때아닌 초여름 날씨에 많이 지치셨죠? 해가 진 지금은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내일도 여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은 극과 극의 날씨가 예상돼 예보를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 외출 계획 많이들 세우셨죠? 내일은 오늘만큼 덥습니다. 볕도 좋고요. 특히 영동과 영남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볕도 강해서 한낮에는 반소매 옷차림이 적당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봄비가 옵니다. 이 비는 월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고요. 영동과 영남, 화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들겠고요. 다음 주 중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츰 대기질이 정상 수준 회복하겠고요. 볕이 강한 한낮에는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연일 미세먼지와 오존이 불청객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와 또 호흡기 건강에 치명적이니까 방심하지 마시고요. 특히 볕이 높은 한낮에는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동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